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정열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핫 이슈와 현안의 핵심을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9월 대전시 새내기 한 구급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사단법인 직장갑질 119에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이 3명 중 1명꼴로 나왔고요. 그중에 70% 이상은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가지만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는 걸까요? 직장 내 괴롭힘을 막고 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우리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대전시 노동권익센터 홍춘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직장갑질 119의 정현철 사무국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경수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 분의 좋은 말씀 기대를 하고요. 먼저 관련 주제 영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대전시 새내기 구급 공무원인 26살 이모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대전시는 철저한 진상 조사를 약속했지만 한 달여를 끈 조사 발표에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주변 공무원과의 메신저 대화 등을 광범위하게 살폈지만 수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었고 유족 측과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린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추가 자료 확보의 어려움과 조사 대상을 공무원으로만 제한함에 따라 조사에 한계가 있고 서로 상반된 주장만 있는 상태에서 유족 측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지고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대전시를 비난했습니다. 다른 많은 징계건들에서도 감사위원회 절차 없이 곧바로 징계위원회 혹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 절차 핑계대고 이번에는 이제 수사기관 핑계대겠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바로 징계 절차 돌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관련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직장갑질 119와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지난 6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2.9%가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참거나 모르는 척한 경우가 68.4%에 달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62.3%, 향후 인사 등의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가 27.2%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측이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도 처벌 조항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김지훈입니다. 네, 화면을 보셔서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난 9월 26일이었습니다. 새내기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이 있었고요. 모두들 안타까워하고 전국적으로 또 이슈화가 됐습니다. 한 사례가 이런 일이 또 왕왕 반복되는데 어떻게 이번 사태를 접하셨는지 먼저 센터장님. 네네. 참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저희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당사자, 피해자는 아무래도 위축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위축되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이 이런 것들을 당했을 때 동료라든가 어떤 지지 세력이 없는 가운데서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정 국장님요? 네, 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최근에 좀 많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유명 IT 기업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했고, 그리고 이번에 이런 공무원들, 그 새내기 공무원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 사회 그 직장 문화의 세 가지를 특징을 얘기하잖아요. 상명하복, 권위주의, 집단주의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최근에 골마 터져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세 가지 일부 특징이긴 한데요. 최근에 사회 전반적인 민주화와 더불어 이 직장 내 또 생활 속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된 걸로 저희가 느끼고 있었는데 지금 현상은 그렇지 않은 면도 분명히 있다는 것 같습니다. 김 노무사님,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꼭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들이 드셨나요? 직장 내 이 괴롭힘이 지금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보도된 바와 같이 종종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또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또 발생을 하게 되면 그 피해자는 또 직장에서 이런 데 고립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왕왕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사례까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현재 대전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고요. 대전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끝맺지 못한 상황까지 왔는데 왜 이런 걸까요? 우선 이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을 했다라는 건데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네. 대전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에 이제 강제적으로 민간인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병행하지 못하니까 조사의 한계를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조금 빠르게 대처했어야 되는데 지금 한 달 가까이 조사 기간을 가진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유족들의 불만들을 나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2019년 7월 16일부터 벌써 2년 반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이 돼 왔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이 직위 혹은 지위는 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나요? 일단은 공무원 관계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하는 거는 별도의 뭐 특별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된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내에 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나 그 직장 내 괴롭힘 그 발생 시 조치 그리고 그에 대한 뭐 과태료 처벌 규정 이런 것들을 신설을 한 거다 보니까 이 근로기준법은 일단은 이제 공무원한테 좀 적용하기가 어렵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이나 그 공무원 행동강령 그리고 공무원 뭐 고충 처리 규정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도 지금 2020년 1월에 그 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이제 부정적인 해석을 내놓았고요. 그리고 아직 이와 관련해서 이제 논란은 많은데 현재 명백하게 이제 법률로서 규정된 바가 없고 또 판례나 법원에서도 명백한 아직 판단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규정하기는 좀 모호한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법으로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이른바 부르는 직장 내 갑질 혹은 괴롭힘 금지법, 그러니까 김용법도 그렇고 그런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의 조항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그러면 국가공무원법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약간 특별법성 성격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적용되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공무원법이 이제 근로기준법이 어떤 특별법 성격이기 때문에 그 법 내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근로기준법에 우선돼서 적용을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기준법이 지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이 지금 적용될 사안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네, 같은 선상에서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범위 어디까지가 직장 내고 또 괴롭힘이라는 것이 어느 기준과 정의에 해당하느냐 여기가 또 애매모호할 수도 있는데 우리 센터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어쨌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는 우선 이제 그 판단 기준이 있는 건데요. 직장 내에서 어떤 관계라든가 직급이라든가 이런 이제 힘의 우위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우위의 관계를 네, 통해서 네. 적정 업무 범위를 넘어서 네. 그 다음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을 가한다던가 노동 조건의 악화를 가져온다던가 이런 것들을 가졌을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그렇죠. 주고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도 다 괴롭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정의 자체는 상당히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반대로 지위나 관계 등에 우위에 있지 않은 분들, 동료나 하급자가 또 괴롭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노무사님?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는 근로기준법에서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보면 직장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렇게 예.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 우위 또는 관계를 이용하거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그리고 이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이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직장 내 괴롭힘에 이제 해당되지 않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 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우위나 관계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하 관계뿐만 아니라 그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 저항이나 거절이 어려운 이런 관계를 좀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런 관계상 우위에 있는 요소들로서는 이제 집단 대 개인 이런 것도 이제 개인이 어떻게 보면 집단에 비해서는 관계적인 그 열세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부, 그리고 이제 업무 내에서 그런 이제 직장 내에서 업무 영향력
예를 들면 뭐 인사부서나 뭐 감사부서나 이런 데 부서에 이제 근무하는 분들이 다른 이제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보다 좀 우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여지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조직 구성원, 뭐 노동조합에 뭐 가입돼 있는 이런 구성원 여부에 따라서도 그 우위 관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꼭 상하 관계만 가지고 이제 우위 관계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같은 동료 관계나 아니면 이런 이제 하급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특별한 다른 우위 관계에 있지 않는 한은 우위 관계에 있다라고 판단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아예 그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이제 사례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인데 우리 정 국장님 여러 상담 사례들 접하시고 현장을 보시다 보면 뭐 다 카테고리 안에 담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도움이 되도록 몇몇 나눠볼 수 있을까요? 그동안에 나왔던 직장 괴롭힘의 사례들을. 네, 저희가 이제 괴롭힘의 유형을 좀 분류를 자체적으로 한 게 있는데요. 네. 크게는 이제 5개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5가지요? 대분류로는 5가지인데요. 신체적 괴롭힘, 그리고 언어적 괴롭힘, 그리고 업무적 괴롭힘, 그리고 업무 외 괴롭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단적 괴롭힘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요. 세부적으로 조금 몇 가지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죠. 말씀드리면 언어적 괴롭힘에는 예. 폭언, 모욕, 신체적 괴롭힘에는 폭행, 위협, 그리고 언어적 괴롭힘에는 폭언, 모욕, 협박, 비하, 그리고 업무적 괴롭힘에는 무시, 전가, 차별, 잡일, 배제, 차단, 반성 강요, 그리고 태움, 감시. 태움은 뭔가요? 이제 이 속태우에 태운다. 의료계에서 네. 이제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많이 그 선배가 후배를 이제 뭐 괴롭히는 행위를 이제 태움이라고 많이 네.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에 이제 SNS나 회식 뭐 이런 것들도 업무적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겠고, 업무 외 괴롭힘으로는 뭐 특정 후원을 강요한다든지, 예. 뭐 회사 행사에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강요한다든지, 또는 이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사생활을 간섭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되겠고요. 그 마지막으로 집단적 괴롭힘에는 이제 따돌림, 그리고 소문 뭐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5개 전체 큰 부류도 그렇고 그 안에 있는 세세한 그 행동이나 이 언어까지 포함하니까 수십 가지가 되네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한 가지만 나타나지 않고 아니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회사를 다니시거나 직장 생활하신 분들은 뭐 공직생활도 마찬가지겠지만 회식 문화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잠잠해졌지만 최근에 약간 풀렸고요. 이걸 이제 강요한다거나 원치 않는데도 꼭 있으라고 하거나 이런 것도 다 갑질에 해당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은 이제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 문화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따돌림도 있었고. 그러면 김노무사님, 따돌림이라는 것이 이제 하급자들도 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만 특정 상사를 자기들끼리 수군거린다든가 뭐 SNS를 통한다든가 톡방을 통해서 상사나 동료, 그러니까 위에 있지 않은 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동료의 관계에서는 일단 집단적인 그 동료들이 어떤 특정 개인을 따돌린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우위 관계, 집단 대 개인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우위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성립할 충분히 수 있다. 있습니다. 네. 네. 자, 이 근로기준법 내에 이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을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재작년 7월 16일 날 이미 시행이 됐기 때문에 2년하고도 훌쩍 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도 저희가 한번 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노무사님. 네. 그 직장 내 괴롭힘 소위 금지법이 이제 2019년 7월 16일부터 개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법 내용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알게 되면 피해자든 아니면 다른 제3자든 신고를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어디에 신고합니까? 사용자한테 신고를 합니다. 사용자한테. 회사에 네. 신고를 할 수가 있고 사용자는 그 신고를 접수를 하면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조사를 함에 있어서 우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난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제 요청하는 경우에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뭐 유급 휴가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쪽으로 배치 전환을 하거나 이런 이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이제 행위자한테는 뭐 징계나 아니면 근무 장소 변경 이런 이제 적절한 조치를 또 취해야 되고 그런 신고를 이유로 사용자가 오히려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 피해자와 행위자에게 지금 말씀하신 적절한 조치를 사용자 측에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2019년도 시행된 그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그 조항에는 그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실효성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그런 이제 논란이 있어서 최근 이제 그 개정 시행된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 부분 보완이 돼서 지금 이제 시행이 되고 그러면 있습니다. 지금 공직으로 들어왔을 때는 사용자가 해당 관청의 최고 그 리더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네,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용자라고 하면 보통 이제 사업주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그런데요. 예, 네. 기업에서도 그렇고 그 지금 이제 그 공무원 관련 쪽에서는 아직 이 부분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란이 있고요. 일반 기업에서는 그 사업장의 법인의 대표자를 사용자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근로기준법 체계 내에서 해당될 정도가 아닌 형법상으로까지 제재가 가할 정도면 그건 바로 경찰서나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폭행이나 뭐 협박이나 모욕 이렇게 이제 형법상 그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뭐 경찰서에 이제 고소나 고발 등을 통해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기에는 거기까지 가기 정도 전에 괴롭힘 내지 갑질이 적용되는 영역이겠군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년하고도 4개월 가까이 시행이 됐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일터에서는 이게 효과가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그 매 분기별로 예. 한 3, 4년 전부터 이렇게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2년 전 조사에서는 괴롭힘 경험이 있었다는 응답이 44.5%였는데 꽤 많네요. 네. 작년에는 36%였고 줄어들었고요. 올해 가장 최근에 저희가 9월에도 한번 했는데 그때는 28.9%까지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의 효과 그리고 어떤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과 관련해서 되면서 경험하는 이런 것들은 좀 낮아졌는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것들이 좀 발견되는데요. 설문조사에서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대기업, 정규직 그리고 상대적으로 남성들은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적어졌다고 더 많이 응답을 하는 반면에 예.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중년보다는 청년층에서 더 괴롭힘 경험이 많았다 이렇게 예. 대답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어떤 차이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사점이 큰데요. 네. 그죠? 대중소기업 간의 차이,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남녀 간의 차이와 세대 차이까지도 지금 반영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가장 그렇게 따지면 이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상당히 많이 노출됐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아무래도 회사 차원에서도 이런 게 사회 문제가 되니까 예. 미리미리 좀 예방하는 것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경험 수치가 좀 낮아지는 그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있는 거죠. 실제 이렇다 할 것이다가 아니라 분기별로 이렇게 의미 있는 설문조사를 해주셔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홍 센터장님도 지금 수치로는 근절은 안 됐지만 줄어들고 있는 경향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떠신지요, 현장에서는? 일단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노동 상담을 지속하고 있는데 2019년 이후에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이 직장 내 오히려 괴롭힘에 대한. 상담을 많이 의뢰하는 네네. 결과. 저는 오히려 이게 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 피해자들이 대부분이 여성, 비정규직, 청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상담 건수가 늘고 있다라는 것이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전에는 호소하거나 이 직장인 괴롭힘에 대해서 참거나 아니면 퇴사하거나 이렇게 대처를 했다면 이제는 이 법의 시행이 이제 언론화되어지고 공론화되어지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되어지면서 오히려 용기를 내는 거죠. 상담을 해서 나도 뭔가 해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좀 용기를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 자체가 긍정적인 효과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 노무사님께는 조금 구체적인 걸 여쭤보려고요. 네. 그 처벌 조항이 생긴 게 2년이 지나가면서 지난 10월 달에 새로 개정이 됐습니까? 네. 하다 보면 2년이 넘도록 너무 안일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기존에 이제 처음 시행된 그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서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만 이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경우에 제대로 조사나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었고 그에 대한 이제 부작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을 보완을 그러니까 해야 할 이제 일을 해서 안 했을 때 이른바 부작위에 대한 처벌이 2년 넘게 없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그래서 미비해 보입니다. 네. 이제 그러한 이제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제 와서라도 이런 점들을 이제 좀 보완의 필요성을 발견하고 빨리 이제 보완이 돼서 지금은 이제 10월 14일부터 예. 그 개정된 법률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조치를 사용자는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런 문제를 일으킨 가해자라는 사람, 행위자라고 지칭을 하는지요? 그분에게 대해서는 어떤 제재가 가해져야 되나요? 네, 기존의 법률에서 이제 가장 좀 미흡했던 부분이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있을 수 있겠군요. 네. 처벌이나 직장에서 그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 이 개정법에서는 예.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또는 그 가해자가 사용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이제 그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이제 법을 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예.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뭐 피해자나 가해자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도 그 과태료 조항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항을 신설을 해서 예. 그 위반 횟수에 따라서 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 횟수가 많아질수록 과태료가 더 가중이 되나요? 네, 1차 위반, 그다음에 2차 위반, 3차 위반 이렇게 돼서 과태료가 더 가중이 되는 이렇게 형식으로 금액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처벌 조항이 없을 때보다는 강제하는 그 위력이 클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개정 조항을? 개정 조항 자체는 의미가 있는데요. 예.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아쉬운 점 얘기하면은 예. 어렵게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신고를 하면 이제 조사를 할 텐데 조사 기간이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기간 동안은 어떤 보호 조치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급휴가를 보낸다든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조항이 법률에는 조항으로 있지만 예. 의무 조항이 아닙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고를 했는데 사용자가 여전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공간에 놔둬요. 그럼 피해자가 분리를 해달라 요구하잖아요. 근데 사용자가 안 해줘도 이것에 대한 처벌 조항이 현재는 없습니다. 여전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괴롭힘이 확인된 다음에 어떤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안 하면 그것에 대한 과태료는 있는데 있으나 네. 신고를 하고 나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상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때가 것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로서는 가장 힘든 시기일 그렇죠. 텐데요. 내가 용기 내서 예. 저 뭐 예를 들어 뭐 부장이든 가장이든 신고를 했는데 여전히 저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일 수 있다라는 예.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아쉬운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던 건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법정 의무 교육으로 해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했는데요. 예. 여전히 의무 교육은 아닙니다. 안 들어가 있고요. 네, 성폭력 예방 교육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의무 교육인데 예. 이것도 같이 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 터져서 뭐가 막 발생하고 문제가 드러나는 것보단 사전에 예방 교육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예. 이걸 좀 법정 의무 교육을 좀 빨리 정리를 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일단 대책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시고요. 아직도 미비점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센터장님? 그렇죠. 지금 이제 그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예. 이제 근데 과태료 조항만으로는 좀 부족한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사업자에 의한 지금 이제 10월부터는 사업자가 그런 의무 조항도 만들어지고 사업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을 때 과태료 조항도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특히 이제 소규모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어떤 직장 내 어떤 제도와 개선이 없이는 이 법률적으로는 보호받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VCR 하나 준비했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직장인분들은 어떤 대화를 이어 나갔는지 여러분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동기들이 기억하는 이모 씨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밝고 자신감 넘치고 멋진 동기였어요. 일도 잘하고 동기들하고도 너무 잘 지냈어요. 7월에 그 부서로 가고 나서 표정도 너무 안 좋아지고 살도 빠져서 너무 놀랐어요. 이모 씨는 선배한테 책상 정리 등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던데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차관님이 과장님 쓰레기통 비우기나 책상 정리 같은 걸 챙겨야 한다고 하셨어요.
일찍 출근하라는 얘기는 없었고요. 그런 일을 하려면 당연히 일찍 가야 해요. 일찍 출근하라고 안 해도 저희 일을 하라고 해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다른 관행이 있을까요? 야근 강요, 과장님 식사 챙기기요. 야근 강연은 일찍 가면 일 없는 줄 안다고 없어도 하는 척이라도 하라고 들은 적이 있어요. 선배들이랑 세대 차이 느낄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고충을 쓰려고 하면 좀 나약하고 일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걸 쓰면 결국 어떻게든 자기한테 해로 돌아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갑질이나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내가 죽어야 이 사람들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해할 거라고 느낄 만큼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여기서 고충 쓰면 일 못하는 직원으로 소문난다고 하셔서 그만두고 싶었어요. 공무원이 되고 나서 실망한 점이 있나요? 학폭도 큰 논란이 되고 잡아가는 사회 분위기인데 직폭은 어떻게 더 심해질까요? 괴롭힘이 아니라 폭력이죠.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개선될 것 같지 않아요. 개선될까요? 일부 다른 직원들은 여전히 그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더는 언급도 없는데. 한 팀장이 그 친구가 내성적이었나 봐 그러더군요. 내성적인 사람은 그럼 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나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 조직에서 과연 제가 얼마나 근무할지 모르겠네요. 네, 심각하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차근차근히 일부 사례지만 대화 내용을 보면서 대한민국 직장 내에 뭐 공직을 포함해서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충이 있구나, 그리고 괴롭힘의 형태가 있구나라고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분께서 이런 사례들을 접하시면서 가장 많이 접하거나 혹은 가장 절절하게 느꼈던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국장님. 저희는 이제 그 채팅하고 이메일로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상담을 이제 유형별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저희한테 한 1000건의 이메일 상담이 들어왔는데 그걸 좀 유형으로 분류를 해봤더니 이제 폭행하고 폭언, 그리고 모욕하고 명예훼손, 그리고 따돌림, 차별, 보복, 그리고 부당 지시, 이 크게 이 4가지 정도가 가장 많은 좀 사례들로 들어왔고요. 이메일 사례가 너무 많아서 그중에 뭘 꼽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긴 한데 가장 최근에 좀 이렇게 뭐랄까 좀 황당한 사례라고 하면은 직원이 뚱뚱하다고 운동장을 10바퀴씩 돌게 한 상사가요? 네네네. 그런 걸 강요한. 그래서 살 빼라. 살 빼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괴롭힌 그런 사례들도 저희한테 좀 접수가 된 바가 있어서 좀 그게 굳이 기억이 남는 여러 가지로 문제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아까 말한 어떤 좀 규모 있는 그래도 어쨌든 체계 있는 그런 회사 말고 중소영세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사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소황제처럼 자기 마음대로 그냥 회사를 이끌고 직원들도 어떤 직원이라는 개념보다는 불인다라는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일부겠지만 일부겠지만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들 그리고 부당한 지시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례들이 여전히 좀 많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안타깝다. 그렇게 좀. 그나마 그런 사례를 우리 직장갑질 119에 호소라도 하면 글쎄 얼마만큼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이런 상황이 호소도 안 되고 어디에 신고도 못했던 상황도 있었을까요, 센터장님? 그렇죠. 이제 어떤 자신들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근로기준법에 임금 체불, 뭐 해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명확하게 있으니까 이런 거는 신고하지만 진짜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뭐 참고 일하는데 누구나 다 참는 거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신고하기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들어오는 사례들이 뭐 허드렛 일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이제 업무 전가를 한다거나 또 하나는 이제 뭐 욕설 아니면 명예훼손, 조롱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저희가 한 사례를 들면 저희가 청소노동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실은 상담이 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약하고 비정규직이고 영업업체 소속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한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면 5명의 청소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하에 휴게실이 있었대요. 근데 이상하게 휴게실에 들어가서 쉬면서 커피라도 한잔 하려고 하면
이게 차단기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커피포트에 불을 꽂는 순간 차단기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도 처음에는 이게 뭐가 잘못돼서 뭐지? 내려왔나 보다 네. 이렇게 했는데 항상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차단기가 내려가면 이제 사무실에서 내려와서 벌을 세운다는 거예요. 5분의 청소노동자분을 일렬로 세워놓고 질책을 하고 누가 커피 마시라고 했냐, 누가 전기 쓰라고 했냐, 뭐 이렇게 질책을 하고 올라가시니까 이런 이제 안타까운 사건들도 있었고 또 이제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수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급한 연락이 예. 가족한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화들 못 받는 사례들도 있고 뭐 이런 좀 그러다 다양하고 보니까 정말 인권 침해 지경까지 그렇죠. 이르는 것도 굉장히 상당수에 이르는군요. 예. 김 노무사님은 뭐 너무 많은 사례를 접하셨겠지만 두 분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 중에 혹시 시청자분들께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이렇게 복합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로 이제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이제 주요 업무에서 이렇게 배제를 시키는 그런 행위, 그리고 이제 소규모 이제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주도가 돼서 그 직원을 이제 집단으로 이렇게 따돌리는 이제 이런 행위들이 상당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보면 이제 근로자가 사업주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이제 한직으로 좀 배치를 하고 그에 대해서 근로자가 그 관할지방노동청에 그 사건을 신고를 하니까 사업주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 직원이 이제 노동청에 신고를 했으니까 당신들도 잘못하면 노동청에 신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런 허위 사실을 좀 유포를 하면서 직원들이 그 이제 신고한 어떻게 보면 그 괴롭힘 피해자한테 다가가지 못하도록 예. 이렇게 이제 고립을 시키는 이런 이제 행위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 참 우리 사람이 서로 기대어서 사회적 동물들인데 어쩌다가 일부겠지만 그 일부라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면 안 되겠습니다. 워낙 어려운 상황까지 번지기 때문에 말이죠. 아까 말했던 그 힘든 시기에 소위 신고를 하고 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까지의 상담을 해서 심신을 위무한다든가 격리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해서 이제 조사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부분이 법적으로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현장에서 많이 저희한테도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저희한테 들어왔던 상담 중에 하나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신고를 했더니 한 10명 규모의 한 건물에 한 층만 쓰는 사무실인데 조그만 사무실인데 용기를 내서 신고를 했더니 사용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식이 있어서 내가 조사하고 조치를 해줄게. 예. 근데 우리가 회사가 너무 일이 많아서 너한테 휴가를 주기는 어렵고 대신 근데 이제 그 전에 가해자 피해자가 둘이 붙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옆자리에서. 근데 분리 조치해 줄게 했는데 분리 조치가 한 명은 문 앞으로 한 명은 저 안쪽으로.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네네. 그러니까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그 현장에서 그 상황에 맞는 그 직장의 어떤 상황, 규모 이런 거에 맞는 좀 세부적이고 좀 효과적인 어떤 피해자 보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전히 계속 고통을 받고 있고. 근데 국장님,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양한 계층들이 보시니까 그런데 그 중소기업이라는 게 또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말씀한 대로 그 한 층의 좁은 공간에서 분리라는 것은 문 앞과 저쪽으로 떼는 거 말고는 그 영악한 상황에서 유급휴가를 보낸다는 거는 또 전체 사업에 어려움을 끼칠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인 어려움일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이제 결국 이제 의지의 문제인데요. 그런 두 사람을 붙여놓고 분리하지 않아서 생기는 그 리스크와 그 문제를 계속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해서 오히려 이거 회사나 조직의 차원에서 하나의 어떤 혁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냐, 어떤 그런 사용자들의 좀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겠군요. 예, 필요하면 뭐 가해자든 피해자든 한 명 정도는 뭐 자택에서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한다든지 좀 더 여러 가지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많은데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면서 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강제 의무 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좀 많이 방치되는 경우들을 좀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 힌트를 얻었습니다. 우리 센터장님도 피해자 보호 조치 또 심리 상담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어떤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은 이제 소규모 제가 볼 때는 이제 노동조합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단체 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완 장치들을 마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이제 소규모 사업장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사업주의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했을 때 그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노동청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택근무를 시킨다든가 다양한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좀 공유하는 예. 것도 필요하고요. 또 이제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지원 정책들을 좀 마련을 해서 유급휴가라든가 아니면 이제 교육 예방 교육을 위한 강사를 파견해 준다든가 이런 좀 지원 정책들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 같은 맥락에서 이제 핵심 주제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근절 대책을 현실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잠깐 말씀 나왔지만 이러한 지원책이나 해결 매뉴얼들을 우리 센터나 네. 직장갑질 119에서도 제시를 할 텐데요. 결국은 제도화하려면 법제화가 되거나 아니면 각 노동청에 있는 분들이 근로감독관들이 이걸 정확히 체크를 한다거나 이런 게 필요할 텐데 현재는 이걸 호소할 수 있는 그 장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김 노무사님. 네, 기존 그 개정법 시행 올해 이제 10월 14일부터 개정돼서 시행되는 법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처벌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예. 근로감독관이 이거를 어떻게 뭐 처벌하거나 사용자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개정 시행되는 법률에서는 과태료 조항이 신설이 돼서 그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상당 부분 보완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피해 근로자들이 이제 노동청에 그런 이제 사용자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또는 사용자가 이제 가해자일 경우에는 그런 이제 신고를 통해서 아마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지금 법 시행이 된 지 이제 한 달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앞으로 좀 이 부분들이 많이 제도적으로 좀 활성화되기를 좀 기대하고 홍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일하시는 대전시 노동권익센터는 대전시 산하의 기관인지요? 아니면 노동청과 관련된 유관기관인 건지 아니면 그것도 아닌 제3의 기관인 건지요? 대전시 조례에 의한 대전시 산하기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예, 시의회에서 만든 조례에 네네. 의한. 이건 공적 기관인데 아까 말씀하신 일반 근로자들,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어느 곳이나 지방 노동청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우리 국장님? 이제 아까 뭐 노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차적으로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인척이 괴롭힘 가해자가 아니면 예. 일단은 회사 내에서 회사 내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1차적으로는. 네, 1차적. 왜냐하면 그런 경우 이제 어떤 이제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 내가 예를 들어 상사가 괴롭혔는데 예. 회사에 신고를 해봤자 사장도 같은 편이다. 예. 그러면서 노동청에 곧바로 신고를 하겠다 하는데 노동청에 그런 경우 신고를 하면 다시 내려옵니다. 다시 내부에서 알아봐라. 네, 사용자는 사용자 친인척의 괴롭힘이 아니기 때문에 예. 회사에서 조사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현재는 그렇군요. 네, 실질적으로 그래서 사용자는 사용자의 친인척이 괴롭힌 가해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곧바로 신고하시면 되고 직장 상사, 흔히 말하는 직장 상사의 괴롭힘인 경우에는 회사 내에 일단은 신고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례의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심적으로 저쪽 같은 편일 거야. 날 잘 반영해주지 않을 거라는 마음이 들고 내놓은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이제 그러면 이제 노동청에 재신고를 다시 간다 이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근로감독관들께서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하시고 좋은 개선책을 내시면 될 것 같은데 잘 되고 있나요? 근로감독관님들도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바쁘신 건 알죠. 네. 어려워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노동청 근로감독관님들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실제로 이제 예방 교육을 하더라도 어떤 이제 이게 법률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자체 특히 이제 소규모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한 책자라든가 교육 자료로 대처를 한다든가 네. 뭐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이제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들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 제도 개선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사실은 현재 근로감독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높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뭐 직장갑질 119 제가 오프닝에서 1000명 조사를 했는데 3명 중 1명꼴로 괴롭힘을 당했다. 그중에 또 70%는 모르는 척하거나 아예 참는다 이런 결과가 나는데
많이 사회 전반적으로 민주화가 됐다고 합니다만 왜 여전히 2021년도까지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인지요? 우선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사실은 개개인의 문제다라고 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뭐 저 사람이 내성적이다 그렇다 뭐 이렇게 개인의 오히려 책임으로 돌릴 일이 아니다. 가해를 하는 2차 가해를 하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직장 내 문화의 문제이거든요. 아까 사무국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수직적 문화. 이 수직적 문화에서 약간 예전부터 전 근대적인 어떤 군사적 문화 이런 문화가 아직도 직장인 내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예. 후배들은 선배의 뭐 커피 심부름을 해야 된다 아니면 어떤 허드렛 일을 도와줘야 된다 개인적 심부름을 해줘야 된다 아직도 이런 직장 내 문화 자체가 개선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보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직장 내에서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또 2차적으로는 사회적 인식 개선도 계속해서 예.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직장 내부에서는 우리 직장 내 문화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특히 이제 저희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되고 나서 저희들이 업무 매뉴얼을 북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에 우리 직장이 얼마만큼 노출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업주들이 좀 점검해보고 네. 이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배치한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직장 내 문화 개선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인식 개선이 필요하죠. 노동청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 적극적으로 사회 인식 개선,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이라든가 홍보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의무화 제도 개선이 안 되면 인식이 안 바뀌기 때문에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아까 강조를 해주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기에 크고 작은 어려움은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고소 고발하거나 아니면 이의 제기하면 회사 일이 제대로 돌아가겠냐고 일부 생각하실 분도 있을까 봐 이렇게 직장 내 갑질이 횡행하거나 괴롭힘이 문제가 되면 생산성 측면은 어떻을까요? 이 김 노무사님?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이 사업장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사업장의 분위기, 업무 분위기 자체가 다운되거나 아니면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장 대표나 리더, 그 사업주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물론 직장 내 괴롭힘 당한 피해 노동자를 지원하는 단체입니다만은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 게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 사업주들에게 리스크 관리를 하라고 얘기를 동시에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방금도 노무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일이 터지면 회사가 결국은 손해거든요. 근데 그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그럼 쉽게 말하면 흔히 말하는 평화롭고 화목한 회사가 되는 거죠. 예. 그런 회사보다 그런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터져서 분위기 흉흉한 회사보다는 불만 터지는 것보다는 네. 그런 것들 사전에 막을 노력을 해야 된다. 예. 리스크 관리라고 흔히 말하는 경영적인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를 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얘기를 저희가 뭐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든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하고 이렇게 의무적으로는 필요하다는 것들은 많이 자리 잡았는데 이것은 지금 의무화가 안 돼 있다 이거죠. 네네. 직장 내 괴롭힘, 갑질, 근절. 네, 이 예방 교육 자체는 지금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취업 규칙에 예. 이런 것들을 의무 기업들 같은 경우 취업 규칙에 알려줘야 된다. 넣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매년 교육은 실시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취업 규칙에 넣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것들을 위반했을 때 이거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강력한 조항들이 필요한 거죠. 예. 정말 우리 리스크 관리 생산성 차원에서도 꼭 어떻게 보통 뭐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될 거예요? 분기별로 이렇게 한 번을 하면 될까요? 리스크 관리요? 예. 지금 이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매년, 교육을 만약에 의무화 조항으로 넣는다면 네, 매년 실시해야 된다고 보고 1회 있습니다. 이상은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이 제도 개선, 법과 관련된 개선 사항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무원 사회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은 이 사기업에 주로 해당이 돼서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행동 강령이라든가 공무원 재보상법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어떻게 개선 사항을 넣을 수 있을까요? 네,
공무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이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 법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 뭐 판례에도 이런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적용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이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그 근로기준법 조항이 공무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좀 법제화를 하거나 아니면 그 공무원 뭐 행동강령 규정이나 공무원법이나 이런 그 공무원들이 적용되는 규정에 있어서 이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을 동일하게 또 규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준용을 해서 네네 그렇게 적용을 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볼 수 현 있습니다. 체계에서는 또 그 기관을 설치할 수도 있지만 뭐 감사실이라든가 이게 다 단위마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관련 법령을 좀 제도화해서 기존에 있던 그런 이제 조사할 수 있는 감사실이나 뭐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는 방법도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계에서는 보관이 좀 마련돼 있나요? 일단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예.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해당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지자체면 지자체의 어떤 말씀하신 감사실 그리고 또 어떤 지자체는 이제 별도의 부서 신고센터나 이런 걸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거기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시는 경우 있고요. 국민권익위원회로. 네네. 예. 왜냐하면 거기가 정부 기관의 어떤 그런 신고 역할들을 옛날 고충처리위원회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법에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좀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 5인 미만한테 적용이 안 됩니다. 아 역시. 네. 적용 안 되니까. 네, 적용이 안 되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괴롭힘이 발생해도 신고를 할 수는 있는데 처리를 안 해주고. 3, 4인 영업장도 있을 텐데요. 네, 당연히 영세하게. 있죠. 네. 5인 미만 사업장 되게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 프리랜서 노동자들, 흔히 말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도 이 법 적용이 안 되고요. 예. 파견 근로자들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 법이 적용이 안 된다고 봐요. 빠지는 부분들이 꽤 있군요. 그래서 그렇게 빠지는 노동자들을 숫자를 합치면 전체 노동자의 반이라고 저희는 거의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빠진 노동자들,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파견 노동자 이런 파견직 노동자들 이런 분들에게 이 법이 실질적으로 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바로 그런 곳에서 더 갑질이 많이 사실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보완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좀 의무화해서 조항에 넣어야죠. 네, 조항에 넣어서 좀 사후 약방문이나 소위권 외양 광고 지기식이 아니라 사전에 좀 이런 일들을 좀 이런 교육을 해서 사회적 인식 그리고 기업의 어떤 조직 문화의 어떤 개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계속 이슈가 돼서 특권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계속 개선됐고 권위도 향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아직은 빠져 있네요. 아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은 아직 거리가 멀고 본인들한테는 그렇지만 그렇죠. 네.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고용보험이라든가 일부 지금 이제 혜택이 주어지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노동법이 지금 1953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 노동관계가 굉장히 많이 다변화되어 있고 다양화되어지고 있는데 비해서 이 지금 우리 근로기준법은 53년도의 노동의 잣대로 지금의 노동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특히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플랫폼 노동자들이 증가할 거라고 보는데 이런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는 법안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근로기준법상에는 근로계약서를 써야만 노동자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특수고용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위스탁 계약이라든가 용역 계약으로 맺고 있고 하지만 노동 종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자체가 노동은 하지만 실제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예외 규정들이 좀 있어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든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법으로의 보호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 조목조목 그래도 필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김 노무사님도 우리 사회나 또 우리 이 제도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점 말씀해 주시죠. 네, 두 분이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이 규정이 그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지금 적용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소규모 영세 사업장, 특히 5인 미만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다수 발생을 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4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취지로 그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이런 성희롱과 관련된 사항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이 되도록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와 같이 봐도 직장 내 괴롭힘 이 금지 규정을 4인 이하 사업장에서 배제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의 가장 그 예방을 위한 방법은 직장 내에서 그런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방 교육을 좀 법제화해서 좀 시행할 필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우분투라고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있다라는 이 마음이 우리 직장 내에도 서로 자리 잡는다면 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시간이 있을까 봐 혹시 못다한 말씀 30초 정도씩만 우리 시청자분들께 강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네,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가 상시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무사님한테 용기 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셨으면 하고 바라고 있고요. 또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나의 자존감, 나의 노동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것은 문화의 문제고 직장 내 전반의 문제다라는 것을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국장님. 네,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가 상담하면서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게 당신 탓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먼저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사회적이고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혼자 끙끙 앓지 말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주변에 물어보시고 여기 센터도 있고 저희 같은 단체도 있고 예. 그리고 노무사님 이런 일반 법인도 있고 많습니다. 상담할 것이 생각보다 많으니까요. 어디든 찾아가서 이게 문제냐라고 물어보시고 문제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조언도 듣고 예.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문제를 제기해야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노력들을 좀 열심히 좀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소리를 내시고 소통을 네. 하시라는 말씀이시고요. 김노무사님. 네, 저는 그 이전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이 그나마 이제 지난달 13일부터 그런 처벌 조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정이 돼서 시행된 거를 좀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이제 직장 내에서 인식 개선, 그런 이제 교육 이런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다 같이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직장, 그런 이제 올바른 직장 문화가 좀 정착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오늘 열띤 토론을 펼쳐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고요. 어느 곳에서나 이 갑질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생산해내는 일터에서의 갑질은 더욱더 근절돼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건실한 직장 문화가 자리 잡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오늘 노정열의 시시각각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